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계명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840회 목요철학 입문포럼입니다. 주제는 미발이고요. 자기 수양 혹은 천하 공치라고 하는 이 개념들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여기 대구에서 가까운 영천의 임고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임고면에 가면 포원 정몽주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포원 정몽주를 우리 이학의 가장 큰 서성으로 그렇게 이제 징표를 만들어서 임고서원이라고 하는 큰 걸 지어 놓은데, 그 이제 주변 뭐 둘레길을 잠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미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여기 이 강연 내용 중에 있는 기묘사화의 그 희생자였던 조광조가 사실은 우리 성리학에 이제 도통을 잇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황에서 이제 초대를 받았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황 얘기도 나옵니다.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성리학의 본령에서 이야기되어 있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오늘 이 미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 오늘 강연자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토론 시간에도 좋은 토론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목요철학원 백성윤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윤입니다. 오늘은 좀 실무적인, 현실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시민들이 질문 토론 후에 다 그냥 흩어져서 대구로 돌아가십니다. 이거보다는 시민 여러분들이 자치 모임을 하나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한두 주일 남았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주일이라도 시민 여러분들이 남으셔서 자체적으로 회장도 한번 뽑으시고, 또 할 일은 우리 원에서 또 도울 일은 도와서 그런 작은 모임들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깊게 생각해 주셔서 그냥 강연만 듣고 헤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함께 관심 있는 영역에서 모여서 생각도 나누고 토론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어떤 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면서 오늘 인사 말씀 대신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숙제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한테. 우리 목요철학원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뭐 학습 동아리의 형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 혹은 모임도 좋고요. 근데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시민분들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이 문포럼에는 거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생활 하실 때도 뭐 학교에 계시거나 공직에 계시거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이렇게 몇몇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함께 활동하는, 조직화하고 활동하는 이런 데 상당히 좀 익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언제든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런 학습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목요철학원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840회 미발, 자기 수양, 천하 공치를 강연해 주실 김윤경 교수님을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우리 이행훈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한국 철학과가 있는 곳이라 그랬죠. 성균관대학교 한국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동양철학대학원에서 아닙니다. 한국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시고 동양철학대학원, 구별이 되네요. 동양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산대, 덕성여대, 국민대학 등 시간 강사 생활을 하시고요.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포다학이라고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연구원 및 초빙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영국 런던 대학교 한국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또 계셨고요. 지금 현재는 인천대학교 사범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저서로는 2013년에 예문서원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초원담노 양명학자의 노자일기라고 하는 번역서를 내셨고요. 그리고 2021년에 한국도교사라고 하는 또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아마 이 책 번역서나 혹은 출판된 책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선생님 전공이 이 도가 쪽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만, 오늘 강연 내용 잘 들으시고 좋은 생각들 여러분들 가지시고 또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윤경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조금 소리를 크게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인천대학교 윤리교육과에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김윤경이라고 합니다. 대구를 여태까지 살면서 3번 정도 와봤거든요. 근데 오늘이 바로 3번째 날인데 제가 올 때마다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비가 와서 참 신기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스럽고요. 오늘 강의는 성리학과 미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발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미발은 지금은 사실은 이 공부론이 조금은 사라진 듯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결론에서 또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성리학의 공부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성리학의 수양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 이 논문은 성리학의 수양론인 이 미발이 한국 유학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쓴 논문이었고요. 그리고 소개해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제 진짜 세부적인 전공은 조선시대 노자사상 전공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도교인데요. 조선시대 노자를 전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 유학자들이 노자 주석서를 냈기 때문에 성리학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부 시절서부터 나왔던 한국철학 전공이 성리학을 좀 오래 배웁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안에서 노자를 다루기 때문에 성리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같이 약간 투트랙처럼 이렇게 공부도 하고, 제가 성리학뿐만 아니라 양명학에 대한 논문도 쓰고 그렇게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하고요. 성리학과 미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유학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어떤 것 때문이기도 하냐면요. 여기에서는 PPT에선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그 시진핑이 1대1로 중국몽 이런 얘기를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국가를 경영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게 유교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한국 사상과 문화를 오늘날은 한국의 유교로다가 설명하려는 굉장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매주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자면 한국 유교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대학생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유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교는 약간 그 일본 학자의 언급에서도 나오듯이 침묵의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공기와 같아서 너무 가까이 있는데도 자기가 자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유교랑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넘어서서 오늘날의 현상들을 유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나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많이들 언급을 하시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 어떻게 보면 GDP 규모로 보나 세계적인 어떤 선진국 대열에 끼일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얘기할 때 대부분 유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19세기 말기에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히려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근대화에 성공할 수 없다 또는 자본주의가 여기 안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은 유교 때문이다. 왜 유교 때문이냐면 유교가 가지고 있는 하이라키랄까 이런 위계 질서 같은 것들이 개인의 탄생을 어떻게 보면 개인이 탄생하도록 조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공동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같은 것들이 발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시대가 흘러서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놓고 볼 때는 그 성공 원인이 뭐냐라고 말하면 또 그것은 유교 때문이다. 그럼 또 유교가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안에는 개인을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는 공동체 문화가 있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위계 질서가 사회 안에 있어서 그것이 빠른 발전을 추동한다. 그러면 이혈령 비혈령이지 않습니까? 유교적 특징이 어떤 시대에서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하지 못한 요소로 해석되기도 했고요. 오늘날에 와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성장하는 데 기반이 되는 것을 유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수업을 들으신 여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유교라는 게 사실 너무 큰 이름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성리학인데요. 성리학은 주자성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자가 집대성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대략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거는 원나라쯤이고요. 그러면 뭐 한 13세기쯤 되겠죠. 그러면 공자님이 탄생한 거는 마이너스 6세기거든요. 그러면 둘의 차이는 몇 년 정도 될까요? 네, 거의 20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 기준으로 예수님 탄생했던 시절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성리학은 전혀 다른 유학으로서 새롭게 구성된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자성리학을 뭐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한 철학가의 사상이 국가를 만든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가 막시즘이요, 하나는 성리학이다. 그러면서 성리학으로서 국가가 탄생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을 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도전이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서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다면 한국 유교의 특징을 가지고 오늘날의 한국 사상과 문화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많은 최근에 여러 관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소개했던 한국의 정치가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모두 다 오늘날의 정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아시아의 어떤 국가보다도 굉장히 민주화된 국가를 오늘날 만들었는데 그리고 언로가 완전 개방되어 있잖아요. 너도 나도 자기의 의견을 펼칠 수 있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조선 시대부터 지속되었던 우리 유교 문화에 있다. 이런 식의 연구들이 생각보다 오늘날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지만 호사카 유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의 사무라이 정치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한국만의 정치 문화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민주적이고 개방적인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국가여서 그 뒤에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대략 그 지배 계급에 있었던 사무라이가 에도 시대 때 대략 한 5% 정도의 인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의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국가죠. 그런데 그 사무라이들은 무사 계급이고요. 저희와 같은 이런 학자 계급은 일종의 그 중인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무라이들 밑에는 식객 같은 사람들의 일종의 싱크탱크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뭐 천문을 보는 사람, 뭐 여러 종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무라이가 이제 자신들이 통치하는 데 썼겠죠. 그런 그룹 중에 하나가 유학자 그룹이 있는 거니까요. 전혀 다른 어떤 신분 계급을 가지고 있었죠. 일본을 예로 들자면요. 에도 시대 때.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유학자는요. 단지 학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가이자 그 사회의 리더이자 말 그대로 지배 계급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다면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오늘날의 이런 정치 문화의 차이를 가져왔다라는 연구들을 해놓은 것들이 꽤 됩니다. 이런 것 말고도 오늘날에 꼭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 아주 굉장한 교육열이 나오잖아요. 이 대구도 못지않은 아주 교육 도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교육열이 엄청난데 이러한 교육열을 해석할 때도 이거 유교 때문이야 이런다라는 거죠. 제가 시작을 하면서 조금은 두서없지만 오늘날의 한국 사상 또는 한국 문화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조선의 유교 문화로부터 그 근원적인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해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요 장의 결론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경제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보다 굉장히 민주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나 중국보다 또는 태국, 미얀마 어떤 국가들보다 민주적으로 발전했는데 이러한 것의 원동력이 뭐냐? 경제적 발전도 유교적인 것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연구들이 있고 정치 문화 또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약간은 부정적으로도 표현되는 지나친 교육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교육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 유교를 무슨 유교라고 하냐? 왜냐면 유교가 앞서 얘기했듯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기원전 6세기의 유교도 있고 성리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는 조선 성리학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세밀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럼 중국도 성리학 국가인데 왜냐하면 중국 학자들이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한국에 와서 학회 활동할 때 이 성리학 어디에서 왔나? 그러면 이게 주자 성리학이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성리학은 기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중국도 성리학이 있었고 조선도 성리학이 있었고 일본도 좀 뒤늦게나마 이황의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성리학이 있었는데 다 이 동아시아 3국의 성리학이 있는데 한국만의 특징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 성리학이 한국에만 있다 그러면 그래 오늘날의 한국 사상과 문화의 어떤 아이덴티티의 그 기원에 조선 성리학이 있다 하지만 성리학이 중국에서 발원을 했고 그리고 일본도 있고 한데 한국 성리학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한국 사상 문화의 특징을 성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 성리학이 구현한 특수성이 있더라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그게 어떤 특수성이냐? 그거는 중국과도 다르고 일본과도 다른 한국 성리학적 특수성이 있어서 그것이 오늘날의 이러한 정치, 사상, 문화의 차이점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연구는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현재 한국의 경제 또는 정치 문화,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다 유교의 영향이야 라고 할 때 그 유교가 어떤 유교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보자 라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것이 조선시대 굉장히 선비사회 속에서 중시됐던 미발 공부 전통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미발 공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조선시대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좀 서두가 좀 길었고 선생님들이 눈치를 조금 채셨을 거예요. 저 사람이 PPT 2장을 놓고 저렇게 계속 떠드네. 지금 보니까 PPT가 굉장히 많은데 좀 말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발이라는 공부 전통이 어떻게 조선 사회에서 중시됐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묘사화를 기점으로 미발 공부 전통이 조선 사회의 정치 문화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기묘사화는 선생님들 예전에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아요. 조광조. 살인파의 어떻게 보면 대표격인 김갱필의 제자였죠. 이 조광조가 중종 반정 이후에, 중종 반정은 이제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제 왕이 된 분이죠. 중종 반정 이후에 1515년에 개혁 정치를 이끌었던 조광조가 등장을 합니다. 조광조를 등용을 한 거죠. 그런데 조광조는 굉장한 쉽게 얘기하면 개혁을 합니다. 어떤 개혁을 하냐면 조광조가 중종을 왕으로 세우는데 협력했던 일종의 반정공신 117명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76명의 직위를 다 삭탈하고 전답을 다 국가가 가져오고 노비를 다 국가가 귀속시키고 이런 대개혁을 한 겁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지나친 빠른 개혁은 항상 뭐에 직면하죠? 저항에 직면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광조는 어떻게 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4년간 개혁 정치를 하다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광조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림들이 같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근데 그때 이 기묘사화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이황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황은 자기의 장인 어른이 이 기묘사화 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거의 매를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황의 시삼촌도 이때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황 선생님도 관직에서 여러 번 기묘사화 때 목숨을 잃었던 친척들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진급을 하려 그래도 페널티를 먹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남 지역의 사림들한테는 이 기묘사화가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묘사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거칠게나마 정리를 해온 건데요. 이황이 왕한테 상소를 이제 여러 차례 올리게 되는데요. 그 상소문을 보면 조광조의 왕도 정치를 굉장히 긍정을 하면서도 그의 자질과 급격한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왕한테 얘기를 할 때요. 그리고 왕도 정치를 요거는 좀 이따가 두 번째 거는 좀 이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냐면요. 선생님들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정암은 타고난 자질은 아름다웠으나 학문에 충실하지 못해서 정치를 시행할 때 좀 지나침이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일이 어그러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똑같은 살림이지만. 그리고 만일 학문에 충실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하이라이트인데요. 만일 학문에 충실하고 덕기가 이루어진 뒤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담당했더라면 아마 기묘사와 같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 말고도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 당시 사림들은 기묘사화가 실패한 원인을요. 흥미로운 것은 이 사화를 촉발한 반대 세력 때문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1차적 비판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날의 어떤 정치적 환경에서는 어떤 당이 개혁이 실패하면 반대당한테 모든 책임을 묻잖아요. 서로 이것을 공방을 하는데 이 당시 기묘사화 이후의 이왕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의 성리학의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주요한 원인을 성리학적 공부의 불완전함을 원인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주 적나라한 건데요. 임금한테 임금 너도 성리학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조금 깁니다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이왕의 상소문입니다. 기묘년 이래로 사림들이 크게 화를 입은 것이 다 이러한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전하께서는 징계하는 뜻이 없이 도리어 혹 조장하고 전의 패단을 말끔히 없애려 하지 않으시니 화란이 언제 그치겠습니까? 어진 사대부가 임금을 가까이 하여 강론하고 규계할 수 있는 것은 경연의 몇 시간뿐이고 그 밖에는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상소문의 되게 특징인데요. 임금을 자꾸 혼을 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당신은 우리랑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대궐 안에 깊이 계시면서 쉴 때는 좌우에서 모시는 사람은 오직 환관들하고 처첩밖에 없다라는 거죠. 궁녀들이나 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깊고 넓은 궁중에서 마음이 사무를 다할 때에 심성을 간직하고 기르는 살피는 공부, 이게 뭐냐면 이게 미발 공부거든요. 이 미발 공부가 지극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건방지죠.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임금님 당신은 우리랑 있을 때만 그나마 조금 공부를 하고 궁궐 안으로 들어가면 처첩들하고 논일면서 사실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왕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당장 잡아다가 혼내줄 것 같은데 조선시대 상소문에는 이런 종류의 상소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금을 혼을 내는 거죠. 아마 선생님들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남한산성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당체 임금이 힘이 없다 느낄 정도잖아요. 신하들이 임금을 너무 혼내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아주 독특한 정치문화적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조선시대가. 네, 그래서 이런 상소문이 있는데요. 이 상소문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왕은 사실은 경연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왕은 누구한테 배우는 걸까요? 스승한테 배우죠. 근데 그 스승은 누구죠? 바로 자기 같은 사림들이죠. 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교육을 강조했던죠. 선조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하자면 선조 있잖아요. 선생님들 선조 아시죠? 선조는 임진왜란 시기 때 왜 선조 있잖아요. 그 선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찌됐든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를 막 조사를 했던가 보죠. 그랬더니 신하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선생님도 혹시 아시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문맹이에요. 이게 사무라이들 중에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거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조가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왕들은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공부 시간이 엄청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조도 워낙 공부도 많이 했지만 여기 신하들의 상소 보면 맨날 임금한테 공부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문은커녕 글도 못 읽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주 유명한 말을 선조가 남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람인가? 글을 못 읽는다니 그게 정말로 사람인가? 선생님들 이런 내용이 별로 안 웃기시는군요. 그래서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왕은 교육받아야 되는 존재고 신하들과 끊임없이 공부에 대해서 토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선왕조실록에 곳곳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왕에게 특정한 공부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공부가 오늘 이 시간 제가 얘기하고 싶은 미발 공부입니다. 미발 공부는 또 다른 말로 중화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미발 공부가 뭐지? 저 사람이 계속 미발 얘기를 하는데 저 미발이 뭐지? 예, 그래서 이제 미발 공부가 뭔지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미발 공부를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그거에 대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미발 공부를 해야지만이 왕도 정치를 즉 진정한 성리학의 이상 국가인 왕도 정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미발 공부가 뭐냐? 여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발 공부는요. 사실은 송나라가 처해 있던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송나라는 사실은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좀 애매할 정도로 나라가 쪼그라드는 상태였어요. 이게 선생님들 이게 금나라입니다. 송원 명청이니까 금나라는 나중에 또 누구한테 또 그렇게 되죠? 몽고적 원나라한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가 다 이제 원나라 제국을 이루게 되죠. 남송이 이렇게 작았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송나라는요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자 당시에 뭐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는 쪼그라들고 북방 민족에 의해서 침입에 항상 두려워해야 되고 그런데 온갖 귀족들은 또 그리고 관료들은 또는 선비들은 이런 사회의 리더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도교 쪽 전공자이기도 한데 도교하고 불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하고 불교에 빠져 있는데 불교는 위대한 사상체계이자 종교이지만 불교를 좀 잘못 배우면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불교를 조금 잘못 배우면 어떤 병폐가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라는 거는 어떤 거죠?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하고 온갖 사회적 문제가 들끓어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잘못 배워진 불교가 있다면요. 왜냐하면 모든 실체가 없고 세상을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또 도교는 어떠냐면 도교는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목표가 뭐죠? 장생불사입니다. 오래 살고 죽지 않는 겁니다. 오래 살고 죽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사회 속에서. 아마 한 줌도 안 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실제로 이 수업에서 길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도교의 외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약을 만들어 먹을 때 필요한 3가지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하는 단약을 만들 때 3가지 재료가 납, 순, 황금입니다. 이게 포박자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황금을 여기다 이렇게 차고 다니기에도 그게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근데 그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어떻게 보면 장생불사를 추구하겠죠. 장생불사의 방법 중에는 여러 호흡법이나 도인법도 있지만 그 중에는 방중술 같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자 당시에 세상은 굉장히 어지러운데 그 사회를 개선해야 할 리더 그룹들은 하나같이 뭐 그 당시 대종고의 어떤 가나선 사상에 깊이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도교 사상에 깊이 빠져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는 성리학을 집대성하기도 했지만 주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 이런 참혹한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신유학이라고 생각한 것이거든요. 유학의 정신에 있다. 왜냐하면 유학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평화를 바라고요. 그리고 유교의 최종 목표는 성인이잖아요. 성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덕적 완성자죠. 그럼 도덕적 완성자가 돼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니까 더불어서 세상을 다 좀 더 나은 세계로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목표 아래 유학을 불교하고 도교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유교로다가 탈바꿈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의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졌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요. 우리가 주자성리학이 이 다섯 선생님들의 생각을 정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만 좀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앞선 수업에도 이거를 다루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도니의 태극도설인데요. 태극도입니다. 근데 이 태극도에서 보면은 우주의 시작이 무극이면서 태극에서 시작돼서 그리고 음양이 있고요. 그리고 오행이 있죠. 그리고 만물 화생으로 나아가는 우주론입니다. 일종의. 그러면 원시 유교에서는 사실 이러한 우주론이 없었거든요. 공자님은 이러한 우주의 시작을 말하시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자 성리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우주론을 불교도 가지고 있고 도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교가 불교하고 도교에 대응하려면 우리만의 우주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주가 뭘로부터 시작됐고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이러한 그림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선생님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무슨 말을 들어보셨냐면 이런 식의 우주론이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비슷한 그림이 도교한테도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도교의 우주론하고 도대체 그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 우주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길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제가 미발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짧게만 얘기하자면요.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이 가운데 선생님들 그 오행이 보이시죠? 목화토금수. 이게 성리학에서는 얘네가들이 뭐를 뜻하죠? 인의 예지신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쵸? 이거를 만약에 사람의 몸으로 놓고 보자면요.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놓고 보자면 인간의 몸 안에 인의 예지신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도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오행은요. 장기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수는 신장이고요. 그렇죠? 화는 심장이고요. 토는 뭐죠? 위장. 예, 그리고 금은 뭐가 되죠? 폐. 그럼 목은 뭐를 뜻하죠? 간을 뜻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간을 좋게 하려면 일찍 일어나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해를 바라보는 운동을 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면 도교에서는 이 그림이 어떤 걸 뜻하냐면 인간이 과연 신선이 될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신선이 될 수 있는데? 신선은 장생하고 불사하죠. 그럼 어떻게 신선이 될 수 있어? 이 몸의 오장육부의 기운을 잘 조화를 시켜야 돼. 그러한 약을 먹어주고 약을 먹어준다 그러면 외단이고요. 그거를 내 안에서 호흡을 통해서 기운을 쌓아가지고 약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건 내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그림이
어떻게 하면 신선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그림이, 성리학으로 오면 어떤 그림이 되는 거냐면요, 내가 과연 성인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그림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 태극도를 아마 본 적이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그래서 태극도라는 것이, 주돈이가 처음 만들었던 이 태극도가 도교의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측면이 있구나. 신선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우주의 변화의 법칙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성리학으로 와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성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성인이 될 수 있는가, 그 증거를 뭘로 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 생각할 때 이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즉 무극은 일종의, 무극이면서 태극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깊이 있게 설명은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이 우주는 천리로 가득 차 있는데, 천리라는 건 뭐죠? 일종의 도덕 법칙 같은 것들이죠. 도덕 규칙. 이 우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각구일태극, 우리 인간 하나하나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가 나한테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 찾아보세요. 천리가, 요거를 사람 몸으로 볼 때 천리가 지금 어디 와서 내재해 있을까요? 이 그림 중에 뭘로 표현됐을까요? 전 항상 학생들 시험 문제 낼 때 이거 시험 문제 내거든요. 여기 요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얘가 오행을 다 몰아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가 텅 비어 있고 아무런 내용이 없죠. 얘가 바로 뭐죠? 하늘로부터 품부받은 리가 내 몸 안에서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얘의 속성은 뭐죠? 얘가 인의예지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왜 될 수 있나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선 성리학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선론입니다. 인간은 본래 날 때부터 착한 품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리학은 도교의 우주론이라든지 그리고 불교의 우주론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기론이라든지 이런 것의 구성을 이야기를 해보면 화엄학하고 상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화엄학의 사법계 부분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nyway 결국은 이 성리학이라는 거는 소결을 잠깐 얘기하자면, 도교가 가지고 있는 우주론, 존재론, 가치론, 또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우주론, 존재론, 가치론,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유교가 그러한 내용들이 원시유교가 충실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유학을 새롭게 만든 게 바로 신유학, 즉 성리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조선에 왔을까요? 주자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과 정도전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정도전이 살고 있던 그 당시 고려시대 말기는 국교가 불교입니다. 귀족층에다가 살만한 사람들은 다 굉장히 사실은 불교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 사람들 전부 다 또 뭐를 추구했을까요? 좀 입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장생불사를 추구하죠. 선생님들 진짜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 구글 벤처스 같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40% 이상을 이모탈리티 산업, 즉 도교의 불사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유한 사람들, 특히 페이펄 시스템을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만들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 자기가 죽지 않겠다라고 선언도 했어요. 그리고 최소한 125세까지 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사회에서 정말 소수인 그룹들은 이 세상이
그나마 살기 좋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욕망은 시대를 달리해도 이 호모사피엔스의 욕망은 지속되고 동일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도전이 살고 있던 고려 말기도 가장 권력이 있는 집단들은 거의 불교에 빠져 있거나 도교의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현실 속에서 도저히 사회가 나아질 방향성은 조금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은 그 당시 핫한 사상이었던 주자에게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주자랑 문제의식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도전이 쓴 심기리 편을 보면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거 되게 절절한 내용인데요. 정도전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간략한 말로 이 사람이 불교하고 도교를 비판하는데요. 이렇게 비판합니다. 제가 다행히 이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도교를 비판할 때 한계의 도덕심도 갖추지 못한 채 오래 살기만을 바라니 너희들은 거북이하고 뱀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도교에 대한 비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의 기여도 없고 자기 혼자만의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너희 무리들은 도대체 뱀하고 거북이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리고 불교를 비판하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 타버린 재와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활동성이 없는 거죠. 현실에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뭐 기근이 발생해요. 홍수가 나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바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의 인과응보다, 만약에 이거는 이제 불교를 잘못 배운 것의 예입니다. 당연히 진정한 불교 교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만이 살 길이고 이 성리학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정말 좋은 사회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여기까지 제가 성리학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했는데요. 그러면 주자 얘기는 조금 빼고요. 그럼 이제 공부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로 좀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미발 얘기하다 여기까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오지. 미발 공부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럼 이제 의문점들이 굉장히 고조되셨을 것 같아요. 알겠다. 지금 오늘날 사회를, 오늘날 정치 문화 사회를 한국 유교로 많이 설명들을 하는데 한국 유교라고 말하면 좀 부족한 감이 있다. 사실은 조선 성리학적 특징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조선 성리학이 중국 성리학, 일본 성리학하고 다른 점이 있느냐? 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있다. 그러면 그 특징을 가장 대변하는 게 뭐냐? 미발 공부다. 그럼 미발이 뭐냐? 미발이라는 것은 송대 성리학의 가장 핵심적 공부법이다. 그럼 송대 성리학은 왜 나왔냐? 송대 성리학은 원시 유교와는 전혀 다르게 그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이 매료되어 있던 도교와 불교에 대응할 수 있는 사상 체계를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그것을 우주론적, 존재론적, 가치론적 측면에서 새롭게 구성했다. 그들의 문제의식을 제가 소개했고 그 문제의식은 주자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은 아주 동일하게, 주자는 1130년에서 1200년을 산 사람인데 조선왕조는 1392년에 개국됐거든요. 그때 개국의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전의 문제의식과 동일했다. 그러면 정도전으로부터 그래서 조선 성리학이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성리학의 공부론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발이라는 말은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중용에서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노애락, 위지중, 발익의 중절, 위지화. 요 내용이 바로 미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미발 보이시죠? 미발을 한자로 쓰면
아직 뭐뭐하지 않다라는 말의 미구역, 그리고 여기에는 필발자죠.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직 발현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용에서 이 내용이 왜 나왔냐? 희노애락이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발했는데 그것이 딱딱 상황에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를 화라고 한다. 그래서 미발 공부는 또 다른 말로 중화 공부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중화는 중화민주주의 할 때 그거랑 한자가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이 중자와 이 화자, 이 조화롭다 할 때의 화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중용하고 대학은 주자 이전에는 단독으로 있었던 경전은 아닙니다. 대학하고 중용은요, 전부 다 예기의 한 편에 불과했어요. 예기라는 경전의 한 편에 불과하던 것을 주자 선생께서, 이러면 이건 역전압하고 똑같죠. 주자라고만 말해죠. 자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이 주의 선생께서 이 내용을 경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해서 단독 저서를 만든 거예요. 그게 대학하고 중용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합니다만 제가 열심히 책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죽고 나서 누군가가 행정고시 교과목으로 제가 쓴 책을 놓으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러니까 출세하려면 원나라 때 가서는 사서상경이, 주자가 쓴 사서상경이 과거시험 과목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자가 죽고 나서 주자의 이론으로 만들어진 국가도 탄생했죠. 그게 바로 우리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그런 면에서는 학자로서는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자가 어떻게 보면 중용을 따로의 경전으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거칠게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자성리학 자체가 도교하고 불교에 대한 대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도교, 불교는 수양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불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경전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선종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뭐 천태종, 화엄종을 거쳐서 이론화 작업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능가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선종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고, 선종이 북종과 남종으로 나뉘어졌다가 결국은 남종이 헤게모니를 쥐게 되고, 남종의 한 어떻게 보면 분파라고 할 수 있는 임재종이 조선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조동종 쪽은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만, 선종의 남종 쪽이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되는데, 이쪽에 그 선종의 종파들마다 수행법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우리 쪽은 이제 방과 할이라든지 가나선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아주 치밀하게 수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디가 좀 소략할까요? 이 수행론 쪽이 유교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것은 바로 유교의 수양론을 가장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경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희노애락이 바라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가? 선생님들 이 강의를 들으면서는 만약에 제 강의에 집중을 하시고 계시다면 오늘 오전까지 혹은 지난밤에 가지고 있었던 혹시 불안이나 걱정 같은 것들을 잠시 잊고 계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다 인간이 의식하고 있는 표층의식 안에서는 우리는 그다지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거의 다 어떤 마음 상태일 때가 많습니까? 우선 이런 모임이 끝나고 나면 자기의 모습을 반추하면서 반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를 떠올려서 그 일에 분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요. 이미 지나온 과거에 불과한데도요. 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의 시간은 또 걱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걱정은 일종의 미래에 대한 불안인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떤 거죠?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의 불안입니다. 제가 이 말을 조금 길게 하는 거는 인간이 자기가 의식하는 감정 상태가 대부분 평온하고 고요할 때가 극히 드물죠. 거의 다 과거의 고통을 복귀하거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에 차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서 차 있죠. 이런 감정의 종류들을 거칠게나마 분류를 하자면 일종의 희노애락 상태에 있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은 이 애라는 측면이 좀 많이 문제가 되죠. 애는 우울증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희노애락의 감정에 지배받는 인간의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평화의 순간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성리학은 바로 이런 희노애락이 발현되기 이전의 마음 상태를 좀 체득해봐라 라는 것이 성리학 공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를 할 건데요? 뭘 할 거냐면 벌써 제가 답을 벌써 말했는데요. 유교의 목표는 성인입니다. 성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덕적 완성자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도덕적 완성자는 뭘까요? 우리 공자님이 말하신 불인인지심과 인의 정신을 떠올려 본다면 인이 체화된 인간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따스하고, 그쵸? 평화롭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어떨까요? 도덕에 딱딱, 도리에 딱딱 들어맞겠죠. 아주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저 여기 대구 오다가 오늘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탔거든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이미 화가 나 있으세요. 탔는데 벌써 화가 나 있으세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선생님 어디로 가지시죠? 근데 벌써 화가 나 있어요. 되게 조심조심 이렇게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시는데 이미 화가 나 있으신 상태에서요. 앞에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늘 미발 수업을 얘기할 건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기사님이 혹시 조금 평화로운 마음 상태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뒤에 있던 승객도 평온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고 나시면 앞에 신호 위반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화가 나죠. 선생님들 이제 혹시 이런 미발 공부도 저는 학생들한테 한번 제 수업 시간에서는 하루에 30분씩 시키거든요. 미발 수업을 왜냐하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윤리교사가 돼요. 그래서 윤리교사들이 대부분 인성교육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해보면은 굉장히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떻게 발동되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나에게 일종의 희노애락의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발화가 되는가, 어떻게 발화가 되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내면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잠자기 전에 하라고 시키고 이제 그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세밀하게 시키면서 정 안 되면 카페 같은 데 가서도 막 유튜브 클립 보면서 재밌게 놀다가 공부하려면 안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혹합니다. 그러면 미발 공부를 한 30분 하고 공부를 시작해라. 미발 공부할 때는 우선 눈이 외모를 쫓으면 이 감정이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TV나 뭐 이런 걸 보면 감정이 일으켜지죠. 뉴스나 카톡 같은 거 보면 감정이 일으켜지죠. 누가 또 이런 거 뭐 정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카톡 오면 또 화가 막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미발 공부하려면요 그걸 차단을 해놔야 됩니다. 차단을 해놓으시고요. 고요히 앉아서 어떤 자세를 해도 좋고 희노애락이 나에게 선생님들
불안이 난다라고 할 때 불안이 일어나는 시작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학생들한테 그걸 숙제로 내주거든요. 그 시작점을 한번 찾아봐라. 분명히 시작점이 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어떠한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보는 겁니다. 일종의 그것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의 고요함을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걸 왜 체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가장 아까 보여줬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가 온전히 내 마음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는 성리학적 어떻게 보면 우주론 안에서는 인간은 하늘로부터 이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도덕심이라는 것이 이미 내재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걔가 어떻게 되는 거죠? 칠정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요. 칠정은 뭐냐면 희노애락이라고 간단히 줄여 말할 수도 있고 희노애락, 애오욕 갖가지 욕망들과 그리고 인간은 사실 호모사피엔스들은 특별한 존재처럼 여기지만 기본적으로 제자백가 시대에 고자라든지 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명명한 것처럼 어떤 면에선 식색이 성인 측면이 있습니다. 식색이 성이다. 즉 동물인 인상, 동물임으로 기본적으로 먹으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어떻게 보면 짝짓기를 하려는 욕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면 먹으려는 욕망은 선생님들 혹시 집에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 이 친구들은 먹으려는 욕망 100%로 이루어진 존재일 수도 있겠다. 이게 좀 어떨 때는 좀 짠하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전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더 진화한 우주인이 있다면 우리를 보고 짠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저 지구라는 별에 갔더니 저런 종이 있는데 보니까 쟤네들은 기본적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 먹으려는 것과 짝짓기 하려는 욕망들이 굉장히 큰 족속들이 있더라. 그래서 프로이드도 잠재의식을 얘기할 때 그것을 성경으로 해석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의식 안에. 이러한 동물적 욕구들로 사실은 우리의 의식이 소위 말하는 내적인 평화, 희노애락이 바라기 이전의 마음 상태를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는 도덕적 선택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성리학을 예전에 제가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진짜 성리학을 많이 배웁니다. 커리큘럼상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넌 성리학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너무너무 오래 배운 성리학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해야지?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그럴 때는 선생님들 좋은 방법이 뭐예요? 되묻는다. 뭐라고 생각하냐? 되물었어요. 그때는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선비학은 악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악.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뭐죠? 선생님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왜 저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지?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는 왜 없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어떤 면에서는 치열하게 하는데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단 칠정론 왜 배워요? 막 이러거든요. 제가 오늘 수업에서 미발하고 연결돼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단 칠정론의 이론을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이 왜 탄생하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왜 어떻게 하면 악인을 덜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선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성리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는 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이때 나은 사람은 뭐냐면 도덕적 선택을 상황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그것을
자기가 사는 공동체에서 구현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공자님은 사실 효만 얘기한 적 없으시죠? 항상 자를 같이 얘기하셨죠. 자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어떻게 하죠? 춤과 서로다가 어떻게 하죠? 확대해야 되는 것이 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확대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욕구로 가득 차 있는데 나한테 무슨 도덕심이 어떻게 발현을 해요?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배가 너무 고플 때 도덕심 나오나요? 혹시 간식만 주면 어디든 따라가는 강아지 같지 않나요? 이게 너무 심한가요? 그래서 이러한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 도덕적인 어떻게 보면 판단이나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성리학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구현은 아주 심플합니다.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거야. 지금 황간 무리들이, 왜냐하면 우리 조선 같은 경우 외척이 문제지만 중국 정치사에서는 황간이 문제거든요. 황간한테 황제는 맨날 휘두르고 세금 과도하고 부역도 과도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민초들은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위정자들이 좀 더 위정자들로 하여금 도덕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인성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사실 여담입니다만 현재의 중국에서도 이러한 성리학에 대한 연구들을 예전에는 문화혁명 때 완전 폐기해버렸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살리고 있는 이유도 공산당의 부패 측면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이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문제를 자신 안에 전통적 종교로다가 그걸 어느 정도 극복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시 저희 원점으로 돌아오자면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너무 치열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라고 하면 아마 살기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경 공부하고 이 수양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보다 나은 도덕적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발 공부는 이 희노애락이 발하기 이전의 상태가 그럼 어떤 상태인데?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태냐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혹시 새벽에 어디 산책을 나가셨다가 호수 같은 데를 바라보는데 풍광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순간 굉장한 그 고요함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런데 아주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지만 아주 마음이 고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또는 만약에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저는 사실 종교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새벽 기도를 다니신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다니실 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잠시나마 일상으로 들어오기 전에 뭔가 굉장한 고요한 내적 체험을 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의 것들도 유사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책을 읽는 게 취미이신 분들은 책을 읽으시다가 어느 순간 이 저자가 말하려는 내용들이 확연히 알겠고 그러면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아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깨달음이라도 깨달음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도 아주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들도 있을까요? 이러한 경험의 순간을 혹시 과거에 있으셨다면 그 순간, 찰나의 순간이라도 그때를 복기해 보시면 그 순간은 공포도, 우울함도, 불안도 이런 종류의 감정들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런 거는 예술을 감상하는 행위로도 올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예전에 고흐 그림을 보러 갔어요. 고흐 그림 가운데서 어떤 그림 앞에서 굉장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생레미 병원의 정원이라는 그림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그림이 고가 죽기 전에 그렸던 그림이더라고요. 그 그림이 저는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굉장한 삶의 의지 같은 것이 그림을 통해서 저한테 막 전달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아주 멋진 음악을 듣고 좋은 예술 작품을 볼 때 그 작품과 내가 하나 되는 경험 같은 거를 짧게나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내가 느끼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도 일종의 내적인 굉장한 고요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을 좀 더 내 삶의 24시간 중에서 일정 부분 루틴적으로 일정 부분 가져갈 수는 없는가? 삶 속에서요. 그리고 그 부분을 나날이 수행을 통해서 확대할 수는 없는가? 이것이 그럴 때만이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선택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진짜 공동체를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리더 또는 그런 군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미발 공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공자의 스승인 이연평 선생부터 다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안 가져왔네요. 그 안자가 즐거워한 곳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의 즐거움은 막 즐거운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말한 그 내적인 고요함과 그 평안함의 체득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루틴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경물치지의 공부도 그 기반은 뭐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까? 미발 공부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망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 인간의 온 세상의 혼란은 결국은 뭐부터 오는 거냐면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의 이기심은 또 어디에서 오나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는 거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완전히 없애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경물치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에서 쓴 내용은 조선왕조 실록뿐만 아니라 왕한테 끊임없이 미발 공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대상의 주체가 누구죠? 당연히 성리학자들, 유학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학자들이 왕의 스승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선 성리학의 그 구조가 아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 예를 들자면 선생님들 그런 얘기, 왜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어때요? 왕이 행차할 때 누군가가 엎드려서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얘기하죠. 우리 그걸 직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비들은 또 뭐라고 하죠? 조광조를 죽이려고 할 때 성균관 유생 1000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승줄로 몇 명을 잡아갔거든요, 주도자를. 그랬더니 나머지 1000명이나 되는 선비들이 포승줄 그냥 우리를 다오, 자기들이 막 묶었대요. 끌고 가라. 이 정도 도끼상소 같은 거 있죠. 지부상소. 도끼를 놓고 얘기하잖아요, 왕이랑. 이게 상소.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거는 왕한테 억울한 걸 하소연한 건 천민계층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이 행차할 때마다 가서 억울합니다 하면서 억울한 거 들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직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중국, 일본의 이런 상소나 직소 문화를 비교해 봤더니 한국만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 주자봉사를 보면 주의도 황제한테 상소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이현적이나 이왕처럼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 미발 공부를 하라고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대 시기를 보면 천황도 천황 자체가 그대로 일리, 하나의 리를 가리키지
일리를 체득하고 궁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천황이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천하는 완성자예요. 그런데 우리 왕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신들이 완성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삼국의 직소를 구분해 봤더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왕양명도 직소했다가 막 맞아가지고 용장으로 귀양 가잖아요. 많이 맞거나 죽어요. 그리고 일본은 에도시기 직소 같은 거 하잖아요. 100% 다 죽입니다. 무섭죠? 그리고 중국은 거의 다 많이 맞아 죽고. 그런데 이게 자유로운 국가.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어떤 면에선 언로라는 것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이것이 다양한 의견들을 나름대로 수용하는 중세 질서 속에서도 그런 국가였던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이 내용은 이제 제가 배양섭이라는 선생님의 논문을 인용한 건데요. 중국은 황제 행차 때 직소가 일부 허용되기도 했지만 제한적이었는데 조선은 직소가 아주 자유로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수도 중국에 비해서 가장 압도적이다.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조선만의 독특한 군신 관계가 있더라.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치천하 또는 천하공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임금과 신하가 같이 국가를 경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명령하고 물론 신하가 명령을 받지만요, 거의 대등한 존재로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를 경영하는 이런 식의 성리학적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 조선만에. 왜냐하면 일본은 당장 아니잖아요. 일본은 앞서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5% 에도시대 5%의 사무라이 계급이 지배하던 국가다 보니까 학자 그룹이 중인 계층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조선은 선비이자 그들이 리더 그룹이었고, 이들 그룹들이 일종의 왕과 거의 대등하게 국가를 경영하던 어떤 정치 문화, 이런 사회 문화, 이런 거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미발 공부를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사단 칠정론 같은 것들이 악의 탄생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이론화시켜야 했기 때문에 필요했던 공부였고요. 그걸 통해서 조선 사회에 새로운 군신 관계들이 만들어지면서 언로관 같은 것들이 자유로워졌고, 이런 것이 공치천하 또는 천하공치의 우리 독특한 성리학적 정치, 조선의 성리학적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제가 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통해서 그 조선, 우리가 오늘날의 사회를 규명하는 여러 유교적 노력들이 있는데, 그 유교적인 특징을 조선 성리학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가 있고, 조선 성리학 특수성의 기반에는 미발 공부를 경연을 통해서 왕에게 강제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론을 확대하려고 했던 조선 사림들의 어떤 의도 그리고 목적, 이런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이것이 조선 성리학의 정치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하공치, 공치천하와 같은 정치 문화 환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선 성리학의 특수성이 오늘날의 사회에도 여전히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가볍게 저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워낙 선생님께서 오늘 강연 주제를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들으면서 대치동 일타 강사님한테 정말 그 정도로 거의 일타 강사님의 강의 수준입니다. 제가 2001년인가 2002년도에 선생님은 인천대학인데, 저는 그때 계명대학교 오기 전에
시간 강사 생활할 때 인천교대의 윤리교육학과 학생들 전공 수업을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그 시점인데도 참 놀라웠습니다. 지금은 경인교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인천교대로 독립되어 있었는데 저는 인천교대에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들어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대구교대도 그랬던 것 본데 왜냐하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교대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똑똑한 애가 간 건 아니거든요. 중간쯤 하는 애들이 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인천교대에 온 애들이 거기에 물론 인천도 있고 경기도 서울도 온 게 있습니다. 경상도 북부 쪽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봉화여고 1등, 영양여고 1등 막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아도로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철학자의 미학 이론을 가지고 그때 했던 적이 있는데 학습 능력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습 능력도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예.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인천대학교 윤리교육학 학생들은 뭐 아마 그 정도 이상이 아닐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일타 강사처럼 강의를 잘해 주시는데, 그죠? 얼마나 행복한 친구들일까 싶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미발 공부 좀 되셨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오늘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미발 공부를 매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언제냐 하면 저는 멍 때리기를 좀 잘합니다. 연구실에 있다가도 책 읽다가도 좀 피곤하고 하면 저기 연구실 넘어 빗슬산도 보이고 앞산 청룡산도 보이고 대덕산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멍 때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계명대학교. 아름다운 이유는 뭐 건물도 예쁘고 뭐도 있지만 제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 안에 보면 온갖 나무들과 온갖 꽃나무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꽃하고 나무들을 이렇게 많이 관찰하는 편인데 아침에 7시나 8시쯤 출근할 때도 오늘 같은 날 또 비가 촉촉이 내린 날은 그 비를 머금은 꽃들이 요즘 최근에 이제 가우라라고 하는 나비 바늘꽃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우라라고 하는 꽃이 지금 거기 또 피어 있어요. 근데 하필 오늘 또 그 친구를 만나서 우연히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찍게 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에는 저도 미발 공부를 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우리 선생님 표현대로 그 내적인 고요함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살펴보면서 매번 이제 그런 걸 뭐 저는 일상에서 겪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지속성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도 끊임없이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것처럼 결국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습관화 시키느냐 하는 문제다. 뭐 내가 한번 이렇게 아침에 수행했다고 혹은 뭐 명상 호흡했다고 뭐 이게 되는 것은 아니고 늘 일상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미발 공부가 우리 조선 시대에서는 이제 소위 특정 시기이긴 하지만 기묘사화라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 안에서 우리 선비들의 공부에서도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주 뭐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 성리학 혹은 주자학이 당대의 불교나 혹은 도교와 같은 이런 종교들이 혹은 학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성립되는 과정들을 아주 여러분들에게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과정들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면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수성구에 사는 이인하입니다. 오늘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로 어떤 내적인 고요함을 한번 체득을 해보는 그런 순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방금 우리 이재석 교수님 말씀처럼 인천에 있는 사범대학교의 그 학생들은 정말 행복한 학생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히 그 주제에서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영향력에서 그 6.25가 굉장히 지금 하시는 성리학, 특히 우리나라의 조금 더 독창적인 그런 게 영향을 주어서 정치 민주화 혹은 공동체적인 어떤 이런 의식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지, 선진국으로 만들지 않나 하는 데서 크게 이제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래도 좀 궁금한 점이,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만 한번 또 물어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언로가 열리고 지금 그 조선 중후기 김유사와 이후 그 시절처럼 그 천하 공치가 되고 그 또 중화 혹은 미발이라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면서 인간의 어떤 도덕성의 발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이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 이후로 한 200~300년 걸치면서 계속 선비들은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파 싸움에 계속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더 늦어지면 그 많은 그 관료들이 그 부정부패에 휩쓸리면서 모두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 국력이 쇠퇴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교육과 좋은 이론과 그런 것들로 계속 공부해놓은 선비들이 어떻게 그 후에 자꾸 이렇게 세력이 국력이 줄어들고 당파 싸움에 휩쓸리게 되고, 뭐 심지어는 뭐 성종 독사설처럼 그런 임금을 제대로 그렇게 모시지 못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워보면 정말로 답답하고 애절하고 애통하고 뭐 그랬습니다. 저만 그랬던가요? 선생님은 혹시 국사 배울 때 그런 애절함을 못 느끼셨던가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문이 이제 그게 첫 번째 이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뭐 그 위에 계속 뭐 사단 칠정론으로 인해서 뭐 이기설이다, 뭐 그러니까 주리설 혹은 뭐 주기설 혹은 뭐 이발설, 주발설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가 됐던, 제가 함부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가 됐던 기가 됐던 그게 우리 생활에 혹은 인간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가 주가 되고 이가 주가 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또는 이거는 제 그냥 느낌입니다만, 지금 그 내적인 고요한 어떤 체득과 이런 그 도덕성을 발하기 직전에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혹시 지금 심리학과 관련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아니요,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질문을 정리하는 건데, 질문이 지금 3개입니까? 예. 조선시대 진행됐던 그 성리학적 담론들이, 디스코스가 과연 뭐 좀 유효했는가, 유용성이 있었는가, 그걸 서구 시대하고 이렇게 비교해봐도 왜 우리는 계속 왕에게 공부만 하라고 했을까? 왜 왕이 계속 지배하기를 권했을까? 왜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서구처럼 이런 문제들도 있네, 그죠? 왜 우리는 조선 말기 끝까지 그렇게 왕을 그렇게 지배자로 두려고 했을까까지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아시아 3국은 사실 일본은 좀 그나마 난데요.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 한국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근대화
과학화라는 것이 자기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세기 초기에 전통사상 폐기해야 한다. 그런 것이 다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폄훼하고 폄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났었죠. 그래서 서구를 모델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근대성이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얘기를 해보면 뭐 개인의 탄생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왜 개인의 탄생이 없었지? 막 이런 논의들이 막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해서 양명학이 인기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명학을 보면 개인의 탄생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조구치 유조 같은 학자들은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서구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오지만 않았으면 우리도 나름대로 내재적 근대화라는 것을 이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다 컴플렉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탈근대화하지 못한 시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시민의 관점,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인권의 관점에서 과거의 사유 안에 왜 그것이 없었는가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접근이 어려운 측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서구 안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어떤 중세 시기나 이런 시기는 사실은 또 폄하되고 폄훼되어야 될 사유 체계가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조선 사상 전공하는 분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임난하고 병자호란이 있었을 때 조선이 좀 망해줬어야 한다. 근데 좀 망하고 새롭게 뭔가 너무 기득권들이 오래 차지를 하게 되면서 퇴계 이왕 시기에 그 편집글 같은 걸 보면 주자가래식으로 장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걸 한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16세기인데도 불구하고 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제사 지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사 문화가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많이 잡아봐야 200년 됐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16세기에도 주자가래식으로 제사 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장례 풍습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 이황 이희 요 16세기를 또 기점으로 17세기 넘어가면서 다분히 이것이 굉장히 교조화되고 성리학이 교조화되고 그러면서 생겨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같은 것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대답을 대신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선생님? 심리학적인 그거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심리학 쪽에서 오히려 그 미발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연구는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불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불교 심리학적 연구성과 안에서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영역 바뀌어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이 선생님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론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은 그렇게 좋은 그 미발 공부와 그 중화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고 했음에도 그렇고 임금이 그렇게 우리가 철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면 천하 공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임금도 계속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선비들도 모두가 이렇게 문화가 융성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서 계속 나라가 국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러면 이황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처럼 뭐 이기설 혹은 주리설 또는 그 주기설 어느 쪽이 맞든 틀리든 간에 그것이 어느 쪽이든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그게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하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리기는 아까 그 수업에서도 소개를 했듯이 그러니까 우주론을 설명하는 데도 쓰이고요.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개념화시키느냐라는
라는 것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고, 이거의 시작은 사실 제가 서두에서 살짝 말했습니다만 화엄의 사법계의 영향을 좀 받은 바가 있다. 근데 이러한 개념들로 세상을 구성하게 되면,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한번 형이상학적 구조가 한번 형성이 되면 그게 다른 학문 체계를 배워도 그 구조 안에서 바라보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좀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우주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 어떤 우리가 인간이 뭐 죽으면 우주의 먼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화학적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몸,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화학의 구조,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학적 세계관 안에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때는 리와 기, 태극, 무국 같은 개념들이 그렇게 그 시대를 갖다가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위해서 필요했던 개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밖에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 한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라는 개념들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인하 선생님 질문은 우리는 21세기 지금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질문이 되잖아요, 그죠? 너무 답답하죠. 우리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 양반들 자기들끼리 몇몇 모여가지고 학문적 담론장 안에서 이니 기니 싸우고 했는데 그게 일반 민초들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답답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시절에 그 지배 권력에게는 바로 그 논쟁 자체가 가장 이제 주류고 핵심이었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에게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힘의 없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런 문제들은, 예, 통틀어서 우리가 그 지식인들 혹은 정치 세력들에게 묻고, 예, 그렇다고 그들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내고, 이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21세기 현재 우리는 어떻게 재해석 작업을 하고 반성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리더에게 이렇게 직소할 수 있습니까? 그 주변에 직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조선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쉽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만 우리 한국의 기업들 한번 문화를 한번 봅시다. 회장님부터 말단 사원까지 민주적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민주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말단 사원과 회장님은 수평적 관계, 히에라키가 없어야죠. 위계적 관계가. 수직적 관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그 위계적 관계나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이잖아요. 회장님과 말단사원, 이거는 뭐 조선시대 임금님과 저 밑에 있는 노비보다도 더 아마 계급적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 21세기도. 그걸 우리 항상 염두에 두고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안을, 지금 현재 우리 안을 또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교수님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처음 그 미발이라는 그 주제를 그 책을 받았을 때 그 기묘사화가 나와서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참 의문이 들었는데, 또 책을 읽고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뭔가 좀 확 많은 그 깨달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앞에 질문하고도 중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미발, 중화, 또 유교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리학, 결국 저희 그 마음 공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도 결국 마음 공부라는 것이 수신과 제가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 마음 공부가 수신과 제가를 넘어서서 치국과 평천하까지 과연 그게 아우를 수 있는가?
굳이 우리가 뭐 서양의 마키아벨리나 이런 사람을 소환하지 않더라도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더라도 정치나 권력 이런 거는 완전히 별개의 그 영역.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축생과도 같은 그런 악의 다툼에 그건 참 본질적으로 다른 곳인데 과연 그것이 마음 공부만으로 그것이 그게 과연 되는 것인가? 그래 한번 여쭤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흔히 깨달았다는 분들이나 분들 말씀 들으면 유교, 불교, 도교, 유불도의 마음이 서로 회통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번잡하긴 합니다만 좀 간단하게라도 그런 정말 유교, 불교, 도교의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이 미발 공부는 마음 공부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랬을 때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몸을 닦거나 가족을 다스리는 정도에 머물지 나라를 다스리거나 평천화하는 거 이거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유불도 삼교는 다르게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 회통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을까?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달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면 그래서 수신을 하면 제각까지는 좀 가능한 것 같다. 그런데 치국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근데 이런 문제의식을 정말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치국을 잘하는데 집에 오면 뭐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좀 근데 이 내용을 어떤 분들은 수신하고 제가도 이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수신을 한다고 해서 정말 좋은 아버지인가? 수신을 잘했는데 나쁜 아버지도 많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외국 학자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하면 효가 같이 따라오거든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머릿속에 카테고리 안에 충 그럼 벌써 효가 따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하대요. 이게 동아시아적 사유인 거죠. 왜 하필이면 얘네 둘이 효는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부모님 잘하려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충은 이건 억지로 내야 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실 요순의 선양을 보면 순임금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효자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는 사실은 효자인 사람이 나라도 잘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 약간 디폴트 값처럼 그렇게 믿어졌죠. 그런데 현실 세계를 보면 효자인데 나라를 잘 다스려? 그게 과연 연동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자백가의 시대 때도 이것을 가지고는 뭐 별해라고 해서 묵자무리들이 비판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결론적으로는 헤게모니를 잡은 거는 이제 유교인데요. 묵자는 사라졌으니까요. 예, 그래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저는 유교적 상상력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는 사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수많은 논의가 요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짧게나마 성리학적 기반에서 도교도 공부하고 그리고 불교도 공부하고 한 입장에서는 회통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라 라고 말하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베이스 안에서는 저는 충분히 회통은 가능한 것 같고요. 특히 불교는 너무 동아시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남방 불교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티베트 밀교 쪽하고도 많이 다르고요. 어떨 때는 이거를 불교적 그 뭐랄까 아주 에센셜한 사유 체계는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형식이나 뭐 의례나 모든 면에서 이거는 너무나도 유교와 도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회통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사례를요? 특히 결국은 불교 안에서의 이렇게 공예 사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은 자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결국은 자비윤리거든요. 근데 그 자비가
지향하는 지점과 그리고 인의 윤리, 유교의 인의 윤리가 지향하는 지점. 그리고 결국은 그 도교에서는 성명쌍수를 얘기하잖아요. 성명쌍수를 통해서 지향하는 지점이 체득되는 경계. 우리가 보통 동아시아 사상을 경계의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계의 지점이 동일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혹시 이해는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 불교에서는 자기 망실 아닙니까? 방하잖아요.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무화가 궁극적으로 화엄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주보상이라 그쵸? 이거 어디 방송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용어가 막혔는데. 괜찮습니다. 예, 자기가 이건 했다라고 하지 않고 보시하는 거. 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무의사상하고도 맞잖아요. 바로 회통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통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봉덕동성 김봉수입니다. 우리 조선 500년사를 읽으면서 이제 회의가 갈렸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상당한 참 잘 왔다 뿌듯하고 제 자신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한국 사회가 현재 봤을 때 잘 모르는 사실은 밖에 나가 봐야 한다. 어느 정도 잘 살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현대화된 사회인지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오늘 발표하신 미발하고 저희들 사회는 회오리 바람 속에서 밀려가지고 지금도 끝나지 않는 빨리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문화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편은 장점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빨리빨리 문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자체를 또 아주 각박하게 만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혹시 미발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 문화들을 좀 극복해내거나 혹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예. 네. 답변해 주시죠. 제가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윤리교과서에 보면은 사단 칠정론을 배우는데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심지어는 교사인 분들한테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질문자 선생님께서 말해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비정신의 기반이 되는 수양 전통을 잃은 거죠. 오늘날 사회에서. 그게 언제부터 단절됐고 그냥 폐기되어야 할 전통이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당 부분 폐기됐고 가장 오히려 이황 당시에도 그 백성들 집안의 장례를 다 불교식으로 지냈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오히려 제사 문화 같은 것들은 오히려 유교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공부의 실질은 사라져버린 그 전통이 어느 순간 폐기돼 버린 그게 아무래도 뭐 가보경장을 지내면서 더 심화됐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이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이게 뭐 대단한 전통이다 이러려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형편없는 전통이다 이러려는 것도 아니고요. 도대체 이런 공부들이 왜 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명확하게 한다면 오늘날의 현재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되고, 나아가서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빨리빨리 문화, 우리 안에 잃어버린 수양 전통, 이런 것들을 다시금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 교육이 나아갈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문화가 유입되는 그 흐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온전히 가져가야 될 바로 그 전통들은 거의 망실이 되어버리고 상실되어버리고 정말 지키도 알아도 될 그런 껍데기들만 지금 또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전통에 대한 올바른 해석,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개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의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아마 지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선생님 돼서 학교에 갔을 때, 현장에 갔을 때 또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법을 또 가르쳐 줄 것이고요. 뭐 희망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사진 찍고 계시는 우리 김보경 선생님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재선 교수님께서 아까 잘 그 미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미발이지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김윤경 교수님께 오늘 정말 대치동에 있는 일타 강사처럼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도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시기,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넘는 시기를 저렇게 짧게 잘 요약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이재선 교수님께서 미발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꽃을 보고 그 순간에 잊어버림, 사실은 사태의 만남이거든요. 사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기쁨이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 김윤경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그 미발이라는 거는 사실은 불교식에서 얘기하는 그 명상의 상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수시는 해서 제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치국평천하는 안 된다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의 미발이라는 거는 그 명상에서의 어떤 자기수양적인 측면이 강조되지만, 주자가 바라본 미발은 내성외양이었거든요. 그리고 내외 화bil이었어요. 나의 수양이 그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긋나지 않는 질서를 이루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주자가 그의 스승인 연평 선생한테 배웠는 하나의 미발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연평 단문에 보면 그 이통 선생이 이제 연평 선생의 스승이었는데, 주자한테 강조했던 그 미발 공부가 뭐냐면, 얼음이 풀려서 그것이 다 녹아진 상태, 그걸 쇠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태를 만났을 때 그 상황에 적합하게끔 나타나는 감정들, 희노애락 애오구라는 그 감정도 사실은 미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의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중화구설에서는 불교식으로 설명을 하다가 중화신설에서는 이게 세연이지 라고 하면서 그게 내가 합일되는 그런 경지를 체득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이재선 교수님께서 여쭤보셔서,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불교에서의 그 명상, 그 개념과 또 교수님께서 정리하고 있는 그 유교에서의 미발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시는가, 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한참 얘기 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중화 구설 신설 중화가 주자가 평생에 걸쳐서 3번 공부 방향이 바뀌어요. 70이 넘게 사셨고 그래서 농담 삼아 너무 오래 사셨다. 책을 너무 많이 썼다. 직접 돌아가시기 전에 또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발 공부 방법론이 평생에 걸쳐서 3번을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설명을 우선 할까요? 우선은 이 주자가 한평생 너무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 대종고입니다. 그러니까 대종고는 가나선이었고 그 대종고한테 안 빠졌던 유학자들은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러면 화엄종이 중국식 불교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론 체계에 아예 체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식 수양론을 안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의 수양론은 아레아식을 어떻게 자기가 체현하는가에 굉장한 중요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레아식이라는 것을 이거 설명을 어떻게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생님이 앞에서 질문자 선생님께서도 말해주셨지만 중화구설은 약간 불교식 공부 방법론을 많이 주자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발을 중국만의 독창적인 성리학적 공부 방법론이다. 그럼 그건 진짜 넌센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그 명상론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것에 기반된 것 속에서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쪽 중화 신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 함양 수용경 진학 재치지의 정신 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삶의 매 순간 깨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매 순간이 공부의 순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히 앉아 있을 때만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있는 매 순간이 자기가 공부가 되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공허한 상태에서의 나의 체험, 무아의 체험이어서가 아니라 그 방향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도덕의 체험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공부 방법론을 조금 바꾸게 됩니다. 예, 이 정도만 조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너무 길게 또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늘 선생님 일정이 지금 촉박해서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시중, 때시자입니다. 여기도 시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한국철학사상연구회의 구태환 교수를 모시고 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강의와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함께 해주신 우리 김윤경 인천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오실 때는 미발 운동 많이 하시고 그리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